1905년 어느 날 워터하우스의 라미아 스케치 뒷면에서 미스 뮤리엘 포스터라는 서명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미술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의 시작이었죠. 뮤리엘 포스터, 1878년 그리니치에서 태어난 성악가였던 그녀는 워터하우스의 20여 년간 거의 모든 작품에 등장했지만 정작 그녀의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라미아를 보면 그리스 신화의 반인반뱀 요괴가 한 남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키츠의 시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에서 라미아는 제우스의 연인이었다가 헤라의 질투로 괴물이 된 존재죠. 그런데 워터하우스는 이 위험한 존재를 뮤리엘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1896년의 히라스와 님프들입니다. 7명의 님프 중 여러 명이 똑같이 뮤리엘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2018년 맨체스터 미술관이 이 작품을 여성에 대한 문화적 태도를 문제삼아 전시해서 철거했을 때 전 세계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역사적, 예술 작품에 대한 검열, 과거와 현재 간의 대화 기회 차단,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현재주의적 판단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학계는 완전히 두 진영으로 나뉘었어요. 급진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린다 노클린이 왜 위대한 여성 화가는 없는가? 라는 관점에서 워터하우스를 남성 중심 예술계의 전형으로 봅니다. 그리젤다 폴록은 아무리 강인한 턱, 치켜올린 코, 상태를 반영하는 긴 머리카락으로 묘사했다 해도 결국은 남성적 판타지의 산물이라고 비판하죠.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여성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고 모든 것은 수행적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결국 미술관은 며칠 후 작품을 다시 전시했지만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예술과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남성적 시선의 대상화인가 아니면 신화적 아름다움의 창가인가 하는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판도라에서 뮤리엘은 그리스 신화 최초의 여인, 호기심과 유혹의 상징인 판도라로 등장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에게 여성을 위험한 존재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걸까요? 하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는 따로 있습니다. 20년간 한 모델을 이렇게 집착적으로 표현한 화가는 워터하우스가 유일해요. 게다가 뮤리엘이 보낸 편지 봉투가 화가의 유품에서 발견되기까지 했으니까요. 평생 아내 에스더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워터하우스에게 뮤리엘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빅토리아 시대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순수한 예술적 동반자였을까요? 워터하우스가 가장 애착을 보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레이디 오브 샬롯입니다. 테니슨의 시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을 그는 무려 3번에 걸쳐 그렸습니다. 1888년, 1894년, 그리고 1916년이었습니다.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샬롯이라는 여인이 높은 탑에 유배되어 살고 있습니다. 저주로 인해 직접 외부 세계를 바라볼 수 없고 오직 거울에 비친 반사된 현실만을 보며 그것을 배틀에 짜야 합니다. 그러다가 거울에 비친 랜슬롯 기사에게 매혹되어 창문을 직접 바라보는 순간 저주가 발동되며 죽음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 서사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간접적 경험에만 의존하다가 직접적 경험을 추구하는 순간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구조. 현재의 소셜미디어 시대와도 묘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보면 탑은 리비도적 충동과 무의식적 갈망의 메타포로 해석되며 거울은 무의식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억압된 욕망이 투사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틀질은 이들의 원시적 충동과 초자아의 도덕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승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락항적 관점에서는 거울을 통해서만 외부 세계를 관찰하는 샬롯의 상황이 락항의 거울 단계 이론을 구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그녀가 상상계에 갇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를 속박하는 저주는 개인을 지배하는 상징계의 권위와 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가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거울은 예술적 재현을, 배틀질은 창작 행위를 상징합니다. 샬롯은 현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반영된 이미지로만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의 은유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정을 경험하는 순간 예술을 포기하고 현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보입니다. 일부는 또다시 여성이 사랑으로 인해 파멸하는 전형적 서사라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여성이 스스로 주체적 선택을 행사한 혁신적 묘사라고 평가합니다. 안전하지만 제한적인 공간에서 스스로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새 작품의 시대적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1888년 작품에서는 강한 의지력이
1894년에서는 운명에 대한 체념이, 1916년 전쟁 중 제작된 마지막 버전에서는 상실된 순수함에 대한 향수가 드러납니다. 워터하우스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즐겨 다뤘습니다. 특히 오디세우스가 마주하는 위험한 여성인물들의 장면들을 선호했죠.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에게 컵을 건네다에서는 마녀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에게 변신의 독이 든 컵을 권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 독을 마시면 돼지로 변해버리는데 키르케의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전통적 권력 구조의 전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관계인데 여기서는 여성이 남성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키르케는 변신술을 통해 남성들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존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명인의 가면 뒤에 숨은 야수성을 폭로하는 역할 말입니다. 세이렌에서는 융심리학적 분석이 흥미로워집니다. 세이렌은 남성 무의식 속 파괴적 여성상, 즉 판무 파탈 원형으로 해석되죠. 개성화 과정에서 자기 시연 대신 퇴행을 선택하게 하는 원시적 모성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울리시스와 세이렌들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유혹이 등장합니다. 세이렌들의 치명적인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이성을 잃고 바다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오디세우스는 귀를 막고 자신을 돛대에 묶음으로써 이 유혹을 극복합니다. 반면 페넬로페와 구원자들에서는 전통적인 정숙한 아내의 이상향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마거릿 아트우드는 다르게 봅니다. 페넬로페는 실제로는 정치적 전략가였고 배틀 짜기는 시간을 끄는 전술이었다는 거죠. 2000년대 헬렌 몰스는 워터하우스의 페넬로페가 이전 작품들과 달리 당당한 시선을 하고 있으며 구원자들을 내려다보는 권력적 위치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워터하우스가 그린 ним프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일라스나 너이드 같은 작품들을 보면 여성과 자연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과 여성의 결합은 워터하우스의 핵심 모티브였습니다. 물은 무의식의 영역, 생명의 근원,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와 흐름을 상징합니다. 워터하우스의 에코와 나르키소스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나르키소스가 자신의 반영에 빠져드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합니다. 이 작품은 ним프 에코를 통해 자연과 문명 사이의 근본적 갈등을 탐구합니다. 에코는 원시 자연의 목소리였다가 헤라의 저주에 의해 메아래로만 남게 된 존재입니다. 그녀는 자연의 원초적 소통 능력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그 능력이 제약받은 상태를 보여줍니다. 에코의 침묵은 자연이 문명 앞에서 겪는 무력감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만 나르키소스의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연이 인간의 언어 체계 안에서만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워터하우스는 연못을 사이에 두고 에코와 나르키소스를 분리시켜 배치했습니다. 연못은 자연과 문명 사이의 경계이자 소통의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물은 반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나르키소스가 보는 것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물에 굴절된 환영입니다. 이는 문명이 자연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지만 그 인식이 왜곡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합니다. 워터하우스의 에코와 나르키소스는 자연과 문명 사이의 소통 불가능성을 그리면서도 동시에 그 비극적 상황에 대한 성찰을 촉구합니다. 이 작품이 제시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입니다. 아직 에코는 그곳에 있고 아직 그녀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워터하우스는 셰익스피어 작품의 여성인물들도 빈번하게 그렸습니다. 워터하우스의 남쪽의 마리아나는 셰익스피어의 리어를 위한 척도와 테니슨의 시 마리아나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약혼자 안젤로에게 버림받은 마리아나가 외딴 영지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원작에서 마리아나는 비교적 주변적 인물이지만 테니스는 그녀를 시의 주인공으로 끌어올려 내적 풍경을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워터하우스는 이 두 문학적 전통을 시각적으로 종합하여 독특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마리아나는 버림받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인데 전통적으로는 남성에게 배신당해 절망에 빠진 가련한 여인의 전형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작품에서 마리아나는 타원형 거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는 테니슨 시의 한 구절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거울이라는 매개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거울은 현실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뒤바뀐 상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나가 거울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는 자기 성찰의 은유이면서 동시에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현실보다는 반영된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내시에서 반복되는 그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처럼 마리아나의 시간은 멈춰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워터하우스는 이 정적인 순간 안에 시간의 흐름을 암시하는 요소들을 배치했습니다. 주변에 체크무늬 타일 바닥, 종교화 등 정교한 디테일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실내 장식들은 그녀가 처한 고립된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면서도 동시에 그녀만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워터하우스는 마리아나의 슬픔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멜랑콜리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성찰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또한 워터하우스의 마리아나는 기다림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수동적 대기가 아니라 능동적 선택이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리아나는 자신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온전한 자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1916년 작품 미란다 템페스트는 단순히 셰익스피어 희곡의 한 장면을 그린 것을 넘어 시대적 고뇌와 작가의 내면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1916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이 작품은 워터하우스가 사망하기 직전 그린 것으로 극심한 혼란과 파괴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단순한 낭만주의적 재현을 넘어 전쟁의 폭력 앞에서 무력해진 인류의 절망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란다가 거친 파도와 난파된 배를 보며 고뇌하는 모습은 격변하는 현실 속에서 무너져가는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비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 속 미란다의 표정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전쟁의 관계 앞에서 무너지는 인류의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템페스트에서 미란다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섬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며 세상의 어떤 악도 경험하지 못한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녀의 순수함은 작품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워터하우스는 미란다의 아름다움을 이상화하면서도 그녀의 눈에 비치는 비극적 현실을 통해 순수함이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세상의 도래를 암시합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 순수함과 평화가 파괴된 현실에 대한 작가의 깊은 슬픔을 반영합니다. 작품 속 거친 파도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혼돈을, 난파선은 파괴된 문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워터하우스는 템페스트의 내용을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미란다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불안하고 고뇌하는 모습은 작가 자신이 직면했던 시대적 비극과 병마의 고통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단순히 낭만주의 화가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격동의 시대 속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술을 통해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한 예술가의 절박한 메시지로 읽어야 합니다. 미란다 템페스트는 단순한 신화적 서사를 넘어 인간의 고통과 희망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성찰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워터하우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섭니다. 그는 19세기와 20세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과거의 신화적 상상력과 근대적 감성을 성공적으로 융합시켰고 문학과 회화라는 서로 다른 예술 장르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켰습니다. 워터하우스의 신비로운 여인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박제된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명확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을 제기하고 함께 고민하며 서로 다른 관점들을 교환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워터하우스의 캔버스 속 여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각자의 시대적 관점으로, 각자의 개인적 해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워터하우스의 작품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